제 이름은 정혜진, 올해 58세입니다. 이 고백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고 지웠다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끔찍한 일을 같은 세대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믿었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그 이후 1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는 경남 진주의 작은 섬유 공장에서 35년간 품질관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동딸 수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고 주말에는 인근 마트에서 시식코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은 손에 쥐는 게 230만 원 정도였고 주말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120만 원을 쓰고 나면 매달 16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지만 저는 딸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외식은 명절에만 했고 옷은 마트 세일 코너에서만 샀으며 머리는 집에서 직접 자르거나 미용학원 실습생에게 무료로 맡겼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공장 일이 바쁘다, 감기 기운이 있다. 사실은 여행비 아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후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 8천만 원과 합쳐서 총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면 진주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사고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작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선영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28살 때 공장 기숙사에서 처음 만난 친구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밤마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선영이는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해서 공장을 그만뒀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제 옆을 지켜준 사람도 선영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대학 입학금이 부족했을 때 선뜻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도 선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6개월 만에 갚았지만 그때의 고마움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선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시간 좀 있니?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오후 근무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장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만난 선영이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나 요즘 되게 좋은 사업 하나 알게 됐어.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려고 이렇게 시간 낸 거야. 저는 국물을 떠먹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선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야. 태양광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인데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대. 시에서 인증한 사업이니까 100% 안전하고 1년 후부터 매달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지. 그런데 우리 남편 친구 아들이 시청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직접 알려준 거야. 지금 벌써 50명 넘게 투자했대. 최소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1년 후부터 매달 최소 1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야. 혜진아, 너 퇴직하면 연금 얼마나 나와? 기껏해야 100만 원 남짓이잖아. 근데 이거 하면 연금 외에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라고. 계산해봐. 한 달에 250만 원이면 혼자 사는 너한테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이야?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요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영아, 그게 정말 안전한 거야?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야? 선영이는 서류 봉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진주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 투자 설명서라는 제목의 화려한 인쇄물이 들어 있었고, 진주시청 도장처럼 보이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봐봐, 여기 시청 도장도 있고 담당 공무원 연락처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도 했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시청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 준대. 나도 이미 5천만 원 넣었어. 우리 남편도 적극 찬성했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사업 개요, 수익 구조, 투자금 회수 절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금을 받는 거야? 선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 사업의 특징이야. 은행을 거치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래. 대신 투자금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전용 계좌로 들어가고 계약서도 공증을 받는데.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선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30년 친구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 나도 이미 돈 넣었다니까. 그리고 설명회만 참석해봐. 그때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나는 네가 퇴직하고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나이면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는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알았어, 설명회는 가볼게. 그리고 그때 판단할게. 선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혜진아. 우리 같이 여유롭게 늙어가자. 토요일 오후 저는 선영이와 함께 진주시 외곽의 한 리조트 세미나실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진주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젊은 여직원들이 참석자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고 다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쪽에는 태양광 패널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시정각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진주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에코그린 에너지 대표 김태성입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진주시 전경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께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업의 타당성, 수익 구조, 정부 보조금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6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김태성 대표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돌려드리니까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태성 대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투자금은 시청 전용 계좌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한다면 안전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벌써 작년에 5천만 원 넣었는데 지난달부터 수익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한 50대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 소개로 3천만 원 넣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 더 넣으려고요. 또 다른 남성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있으니 정말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선영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여기 사람들 다 실제로 수익 받고 있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선영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가진 돈 다 넣으라는 게 아니야. 일단 3천만 원만 넣어보고 수익금 나오는 거 확인하면 그때 더 넣어도 되잖아.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찍힌 잔액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2년이면 3,600만 원이 됩니다. 원금보다 더 많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위험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투자인데요?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국책 사업,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 전 재산 다 넣지는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수진이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럼 엄마 3천만 원만 넣어볼게. 괜찮으면 나중에 더 넣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선영이와 함께 에코그린 에너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진주 시내번화가의 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회사 간판이 번쩍였고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투자 계약하러 오셨나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김태성 대표가 직접 나와서 계약서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투자 금액, 수익률, 환불 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투자금은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조항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설명회에서 본 그 밝은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는 통장, 여유로운 노후, 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삶. 저는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송금 확인증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니 김태성 대표가 투자 확인증을 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혜진님. 1년 후부터 매달 수익금이 입금될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이도 너무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잘 결정했어. 우리 1년만 기다려봐.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야. 처음 2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고 주말에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끔 투자 확인증을 꺼내보며 1년 후를 상상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들어오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선영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혜진아, 나 벌써 첫 수익금 받았어. 통장에 150만 원 들어왔더라. 선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1년이 안 돼서 안 나오는데 빨리 1년이 지나면 좋겠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고 선영이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선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지금 큰일 났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선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사업, 사기였어. 회사가 잠적했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당장 에코그린 에너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빌딩 3층에 올라가 보니 사무실 문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직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중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아니, 3천만 원만 날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맛있는 음식, 새 옷, 미용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은 돈이었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 작업대에 김 선배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선영이는 진주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방 한쪽에 선영이가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혜진아. 선영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도 속은 거야. 저는 선영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선영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선영아, 너 얼마나 잃었어? 선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추가로 3천만 원 더 넣었어. 총 8천만 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이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나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어. 우리 집도 이제 위험해.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영이도 저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 다 똑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진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첫 모임에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에코그린 에너지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퇴직금 1억 원을 모두 잃었다고 했고, 어떤 50대 여성은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넣었다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70대 노부부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잃었다며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코그린 에너지는 처음부터 조직적인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진주시청 도장은 위조였고 김태성이라는 이름도 가명이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했던 기존 투자자들도 모두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만 총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범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남은 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설령 검거된다 해도 배당받을 금액은 투자금의 5%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지만 아직 1억 5천만 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예전처럼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 돈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저는 더 이상 어떤 투자도 어떤 사업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만 김태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창한 말솜씨, 자신감 넘치는 태도, 완벽해 보였던 서류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불량품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사기에 당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바보 같다고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는 그저 괜찮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 지금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방치하시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저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건강까지 잃게 되는 건가? 상담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범죄를 당한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매일 밤 자책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2년 후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에 당해서 3천만 원을 잃었다고, 그래서 요즘 힘들다고. 수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엄마한테는 아직 1억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고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좋은 딸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하루를 진주에서 보내며 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엄마는 10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모으셨잖아요. 그 끈기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 일은 퇴직할 때까지 성실히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에 4일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잃은 돈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2시간 정도 눈을 붙인 뒤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다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480만 원이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명상과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30분씩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혜진아, 시간 좀 있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선영이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보면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친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선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했어.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나도 지난 1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도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 싸우고.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가족까지 잃을 뻔했어. 그런데 남편이 결국 용서해줬어. 우리 둘이서 다시 벌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줬어.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시작했어. 새벽에 배송 일을 하고 있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 남편도 주말에 대리운전을 해. 우리 둘이서 악착같이 모으고 있어. 그리고 선영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이거 받아줘.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선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잃은 3천만 원.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 이건 지난 1년 동안 내가 새벽 배송하면서 너한테 갚으려고 따로 모은 돈이야. 매달 10만 원씩 모았어. 앞으로도 계속 모아서 조금씩 갚을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0만 원은 3천만 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선영이가 1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배송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도 8천만 원을 잃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제게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돈을 모은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선영이에게 밀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받을 수 없어. 너도 지금 힘든 거 나도 알아. 이 돈은 네가 써. 하지만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받아줘. 내가 이거라도 갚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제발 받아줘. 저는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아직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우리의 우정이 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선영이도 피해자였고 그녀도 저처럼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자. 천천히 가도 괜찮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헤어질 때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용서해줘서. 나 정말 너무 미안했어.
저는 선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30년 친구잖아. 이런 일로 우정이 끊어질 순 없지. 그날 이후 저는 선영이와 다시 연락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 파탄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야간 편의점 일과 주말 아르바이트로 9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선영이가 갚아준 150만 원까지 합치면 1100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이 돈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새 통장에 넣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시작 통장. 그리고 매달 돈이 들어올 때마다 통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지금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1,4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영이도 꾸준히 매달 10만 원씩 갚아주고 있어서 총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1,61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2년 후에는 3천만 원을 다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제 정년퇴직 시기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8천만 원과 다시 모은 3천만 원,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1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제 원래 목표였던 금액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몇 시간 자고 다시 공장에 출근하는 생활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만 한 번의 용기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잃었을 때 가장 아팠던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이가 다시 저를 찾아와 돈을 갚으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수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김태성의 얼굴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제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년 후 퇴직할 때 제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그럴듯한 서류, 화려한 설명에 실제 수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증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최소한 몇 주는 고민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은행 직원이든 재무상담사든 누구라도 좋으니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은 의심하세요.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만약 이미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돈을 잃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속은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을,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무너졌던 그날을,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다시 일어서서 하루하루 돈을 모으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많은 돈을 모을까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안전하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선영이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대감.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이 경험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일할 것입니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낮에는 공장에서, 주말에는 마트에서.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할 때 제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투자가 정말 안전한지, 혹시 너무 좋은 조건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돈을 잃어도 괜찮은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투자는 하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노후 자금, 비상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1년 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수많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과 연대하며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큰 충격을 받은 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일출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 일출 같다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제 인생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58세, 투자 사기로 3천만 원을 잃고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던 정혜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휘청거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고백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혹시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고 서로 도우며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